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두 개의 개혁 정당입니다. 아하. 자, 어제 이낙연 전 대표 또 민주당 탈당 의원 3인 손을 잡았는데, 자, 이름이 개혁 미래당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주축이 된 이 미래대연합,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합쳐져서 어제 개혁 미래당을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쳐서 개혁 미래당이 된 건데, 네. 자, 결국은 뭐 빅텐트는 아닙니다. 중텐트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지대가 한 3개 정도의 세력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제3지대를 다루는 빅텐트 설치에 긍정적 입장인가요? 네, 뭐 앞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창당을 했었고, 네. 금태섭 조성주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선택, 이렇게 제3지대 창당을 했었는데, 이번 발표로 제3지대의 개혁 미래당까지 총 3개 세력이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신경민 새로운 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네. 회견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개혁 미래당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대연합을 합친 이른바 중텐트를 형성하게 됐고, 이로써 제3지대 다른 세력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빅텐트의 방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혁미래당 안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두고 앞으로 빅텐트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빅텐트 되려면 이준석 대표 이 신당하고 연대가 막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가 이 개혁 미래당 당명 지적을 했습니다. 개혁. 이 단어가 겹친다. 이런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는 네. 미래란 단어가 겹치는데 당명에 이 개혁 미래당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가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 당명을 쓰겠다는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 무임승차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무임승차는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개혁이라는 단어가 겹치는 점을 꼬집었고요. 결국 아하. 이렇게 제3지대 세력이 다양해지면서 이 대표가 제3지대의 주도권을 두고 본인이 선점하겠다, 우위에 서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신당 당명이 개혁미래당으로 정해진 게 뭐 임시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발언도 이준석 대표의 좀 앞선 지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지적, 이 3지대에서 주도권 잡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당명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주도권 싸움. 승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방금 전에 이제 이 당명 때문에 신경전 벌어진 이야기를 네. 해드렸는데, 신경민 새로운 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가 미래, 개혁, 통합 뭐 이 정도인데, 그 안에서 찾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특별히 뭐 개혁신당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뭐 결국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뭐 특정 누구 혹은 특정 세력이 독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지금부터는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는 것이 누구냐, 이런 이 대상에 대한 또 명분 싸움이 또 이어질 것이고요. 또 이 제3지대 빅텐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세력이 이제 난립하면서 묻지마 연대로 비춰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풍이 부는 것을 또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합당 과정에서 이 비전을 공유하고 명분을 좀 계속 쌓아가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위를 얻는 쪽이 승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정치권 소식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러브콜 일축입니다. 러브콜 일축.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같아요. 어제 SNS에 이번 총선에서 본인 거취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당을 지키겠다. 국민의힘 당 지키겠다. 그렇죠. 그리고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던 탈당론을 일축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거취를 이렇게 밝히면서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 합류설에는 아마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유 전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당이 돼야 한다는 생각 갖고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함께할 생각이 굴뚝 같고 또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유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렇게 탈당을 부인하면서 이준석 신당 합류설을 일축하면서 선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선 출마를 고사한 채로 또 국민의힘에 잔류는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네. 텐데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이 배신자 프레임. 네. 이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씌워진 프레임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항상 또 발목을 잡아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뭐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탈당을 통해서 본인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또한 더불어서 이제 본인을 합리적 보수라는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하면서 차기 행보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이제 당내에서 반윤주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대권 행보를 준비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현실적인 또 이유도 있어 보이는데, 제3지대 노선에 대한 좀 인식의 차이가 있다던가, 아하. 또 친유승민계가 현실적으로 좀 분화한 상황,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신당에 합류하는 데는 좀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대권 등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친박 핵심으로 예전에 불리기도 했지만 또 같이 원조 친박을 불리던 최경환 전 부총리,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친박계 좌장이자 그렇죠.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로 불리면서 경북 경산에서 내리 사선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제 오늘 이 경북 경산에서의 출마를 또 선언한다고 하는데요. 이 복당하기보다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에 정치적인 친박은 없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친박 인사들과 거리두기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조 친박, 원박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인사들의 행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배현진 퇴원입니다. 자, 이 중학생한테 이 둔기로 피습됐던 배현진 의원 퇴원을 하면서 SNS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27일에 피습 이후로는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본인의 이 SNS에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 가해자인 이 중학생의 그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배 의원 피습한 가해자 당분간 불구속 조사하겠다 밝혔는데, 이 가해자도 응급 입원을 했는데 이게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제 구속 필요성은 없다고 본 건데요. 이제 입원 조치를 통해서 이제 A군의 신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A군에 대한 이 응급 입원 기간은 이제 30일에 만료가 되는데,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의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또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A군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했는데 경찰 지금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네네. 이 A군이 3, 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 이런 목격자 증언을 확보를 경찰에 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A군이 지난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본인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를 했고요. 네. 또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뭐 휴대전화 메시지라든지 SNS, 뭐 학교 생활 기록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살피면서 이 진술의 사실 여부, 이것들을 파악 중이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A군의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려 있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네, 정치권 이슈 중에 우리
유승민 전 의원 저희가 불출마 얘기를 했는데 이 댓글란에는 불출마는 아니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주셨는데 네,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엄밀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공천 과정에서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아하.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단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또 함께 기소된 법관들 상당수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혐의가 뭐 40 몇 개인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소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2019년도에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대한민국 최초로 구속 기소된 대법원장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 뭐였습니까? 네, 양 전 원장의 혐의는 물론 47개에 달했는데요. 네. 이제 주요 혐의가 상고법원 도입 이런 것처럼 이제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당시 정보와 거래를 목적으로 강제 동원 등의 재판에 개입을 했는가, 그리고 또 판사 블랙리스트,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에 개입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재판 개입이나 인사 개입 등과 같이 일부 혐의가 실제 부당하게 뭐 개입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양 전 원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다 이런 건데 이 판사 블랙리스트 최초로 내부 고발한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네.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최초로 내부 고발한 인사지요. 네. 이 의원은 이 SNS에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들, 예를 들어 뭐 강제징용 피해자나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면서 당시 양 원장의 수족들이 그러면 양 원장이 아닌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5년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중앙지검장이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좀 과잉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지휘 아래에 이 양 전 원장이 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수사로 이어졌었는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재직 시절에 지휘했던 이 수사 무리했었다 이런 지적을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 이 사건으로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가 됐지만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47개 혐의도 무죄고 판사들 14명도 모두 거의 무죄가 된 상황이네요. 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 주요 언론사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판결 다음 날인 27일자 조간신문을 예. 보면 모두 이 사건을 일면 기사로 올리기는 했는데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동아, 세계, 조선, 중앙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사설 그리고 칼럼을 내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은 없었다라면서 사설을 통해서는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을 아하. 어떻게 질 거냐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과잉수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반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 법감정이 수긍할까라면서 이대로라면 사법부 신뢰를 크게 흔든 초유의 사태가 아무런 단죄 없이 끝나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이번 판결을 제19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판결 관련해서 여야는 니탓 공방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을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공방까지 이어가고
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게 양측 모두 공식 논평은 없이 좀 말은 아끼는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야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의에 이제 짧게 응답하는 정도로 이제 조심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판결이 있었던 날 국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판결. 자, 두 정당 중에 어느 쪽이 또 리스크가 좀 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제까지 양당이 공식 논평 없이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뭐 큰 그런 재판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비판의 수단으로 삼고는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네. 결국 이런 침묵이 이 양당 모두가 서로의 아킬레스건이 이 판결과 관련돼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이제 사법농단 의혹을 직접 거론하면서 하명 수사 논란을 키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법농단 수사를 이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런 책임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양당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정치 공세화를 뭐 크게 키우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뭐 직권 없이 직권 남용도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양 전 원장의 잘못이 뭐 꼭 없다기보다 우리나라 법리상의 한계다 이런 지적들도 또 직권남용죄 나오죠. 한계다. 네, 그래서 국민법 감정상 이번 판결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만약에 거세진다면 양당의 입장이 지금과는 또 조금 다른 양상으로 또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 법원 진술을 두고 민주당하고 검찰 사이에 공방이 오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구속을 언급하면서 이제 압박을 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씨의 진술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네. 지난 23일에 이 대표의 이 대장동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을 거론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사업 주도 사실을 언급한 그 진술 내용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입국한 전후로 좀 뒤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유 씨가 이제 검찰 요구대로 진술을 해주면 구속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객관적 물증을 제시를 못한 채 이 뒤바뀐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을 갖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무기였던 뒤바뀐 진술이 부당거래 산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한편 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 설전을 벌였네요. 네, 지난 26일에 또 중요한 또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이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 3억 원의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간에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고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철거업자한테 뇌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 또 유 전 본부장도 뭐 이에 뒤지지 않고 소설을 쓰지 말라면서 음모론은 자제하라 이렇게 반발하면서 이제 소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양측의 실랑이는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킹스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곤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